그때 이란 측 장군이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108의 다음 단계 일정은 언제로 잡혀 있소? 우리 쪽 수석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평양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소. 하지만 연내 완성이 목표라는 점은 변함없소. 프로젝트 108.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이란이 북한의 핵탄두 설계도를 넘겨받아 이 지하시설에서 자체 핵무기 조립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나라 최고 지도부만 아는, 국제사회가 알면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최상위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지하시설에서 두 나라 기술자들 사이에 앉아 군사기밀을 옮겼고 양국 최고 지도부만 아는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통에 가족과 함께 탈출한 그가 한국의 조사실에서 끝내 무너져 내린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간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셨고 전쟁 이후에는 외교관으로 일하셨어요. 그 시절엔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식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고 외화상점에서 외국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대동강에서 잡은 숭어로 매운탕을 끓여주셨습니다. 겨울이면 김장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올려주시면서 성우야, 공부 잘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거라 하셨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머니 밥상 앞에서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1990년 저는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페르시아어. 한 학년에 5명뿐인 극소수 전공이었어요. 왜 하필 페르시아어냐고요?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당에서 배치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기억해라. 그 나라가 조선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졸업 후에는 당 대외 연락부에 배치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북한에서 페르시아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역관이 되었어요. 제가 통역하는 자리에는 늘 별이 달린 장군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에서 당이 시키는 일을 하고 당이 주는 배급을 받고 당이 정해준 아내와 결혼하고 그게 삶의 전부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당에서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리성호 동무, 가족과 함께 이란 테헤란으로 가시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테헤란에 처음 도착한 날, 저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불빛, 평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맘 호메인이 국제공항에 내려서 밖으로 나오는데 공기부터 달랐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아내와 딸아이 셋이서 대사관 관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때 12살이었는데 창밖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안 꺼져요? 평양에서는 밤 8시만 되면 온 도시가 깜깜해지거든요. 전기가 모자라서. 그런데 테헤란은 자정이 넘어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임 첫 주에는 대사관 업무를 익혔습니다. 표면적으로 저는 문화교류 담당 서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임 열흘째 되던 날 대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평양에서 본 적 없는 사람 둘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소속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동무, 내일부터 이 동무들과 함께 움직이시오.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을 남기지 마시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관사 앞에 섰습니다. 저와 기술자 2명이 탔고 운전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군인이 했습니다. 차는 테헤란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렸어요. 이스파한이라는 도시를 지나 황량한 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3곳이나 있었는데 혁명수비대 마크가 붙은 차라 그런지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창고 같았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지하 3층. 형광등 불빛 아래 길고 넓은 복도가 나왔고 양쪽으로 철문이 달린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비밀기지 같았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란 측 인사 4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혁명수비대 장교 2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 2. 테이블 위에는 설계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고체연료 추진체의 2단 분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기술자가 말하면 제가 페르시아어로 옮기고 이란 측이 질문하면 제가 다시 조선말로 옮기고 내용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탄두 중량, 유도 장치, 연료 배합 비율. 한마디 한마디가 군사 기밀이었어요. 제 입을 통해서 두 나라의 무기 기술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사막의 석양이 온통 붉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통역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단어였어요. 추진체, 사거리, 탄두.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제 임무였고 그 단어들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테헤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기술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니면 나처럼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걸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관사에 돌아오니 딸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왔어요? 오늘 바자르에서 석류를 샀는데 같이 먹어요. 석류를 반으로 가르며 웃는 딸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빠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말을 통역했는지. 이 아이의 아빠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충성스러운 통역관 리성호.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금이 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제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해시태그 챕터 3 프로젝트 108. 그날 알아버린 것. 테헤란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이란 전역의 비밀시설 12곳을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이스파한 남쪽 지하시설, 시라즈 외곽 산악 벙커, 테헤란 동쪽 파르친 군사단지. 갈 때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아내에게는 지방 출장이라고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통역일이 좀 많아서라고 둘러댔고요.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능숙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흘러갔어요. 딸아이는 대사관 자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아내는 관사 텃밭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테헤란의 바자르에 가면 우리 재래시장처럼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양고기 냄새 사이로 향신료 향이 섞여서 코를 찔렀어요. 아내가 여기 향신료로 김치를 담그면 맛이 어떨까 하고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5년 여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12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까지 가세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테헤란에도 공습경보가 울렸고 우리 가족은 대사관 지하 대피소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꽉 잡고 아빠, 우리 죽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격이 멈춘 뒤 이란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핵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술자 6명이 추가로 테헤란에 도착했고 저는 그 인원 전부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리 동무.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오. 절대 기밀이오. 대사가 아닌 평양에서 직접 날아온 보위부 중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9월의 어느 새벽, 저는 또다시 검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행선지를 아예 알려주지 않았어요. 창문에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4시간을 달렸는지 5시간을 달렸는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보인 것은 산 한가운데 콘크리트 입구 하나뿐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5층이었습니다. 복도 끝 이중 철문을 통과하자 넓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놓여 있었어요. 길이가 한 2미터쯤 되는 달걀을 길게 늘인 것 같은 형체. 주변에 이란 기술자 6명이 흰 가운을 입고 작업 중이었고 우리 쪽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펼치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어가 달랐어요. 내폭형 기폭장치의 렌즈 배열 각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플루토늄 코어의 압축균일성이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이 설계는 조선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요. 1990년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통역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폭형 기폭장치, 플루토늄 코어. 이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핵탄두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금속 구조물이 핵폭탄의 외피라는 것을 오가는 대화의 맥락을 통해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란 측 장군이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108의 다음 단계 일정은 언제로 잡혀 있소? 우리 쪽 수석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평양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소. 하지만 연내 완성이 목표라는 점은 변함없소. 프로젝트 108.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이란이 북한의 핵탄두 설계도를 넘겨받아 이 지하시설에서 자체 핵무기 조립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미사일 기술 이전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 최고 지도부만 아는, 국제사회가 알면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최상위 비밀이었습니다. 통역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중좌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리 동무,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은 동무의 머릿속에만 있어야 하오. 알겠소?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에 여기 다녀간 통역 동무가 있었소. 김영철이라는 동무. 기억하오? 김영철. 저보다 3년 선배였던 페르시아어 통역관. 2023년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39살에.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기억합니다. 그 동무도 여기를 다녀갔었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테헤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이란의 황량한 사막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걸 알아버린 사람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관사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또 석류를 깎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색이 왜 이래요? 많이 피곤해요?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 감지한 것 같았지만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묻지 않는 것이 생존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43 먹은 사내가 수건을 물고 우는 꼴이라니. 하지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철 선배. 39의 심장마비. 그리고 나. 43. 아내와 딸이 있는 남자.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하 5층에서 본 그 금속 구조물이 떠올랐고 보이부 중좌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동무도 여기를 다녀갔었소. 프로젝트 108을 알게 된 뒤 저는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통역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란 측 기술자와 우리 측 기술자 사이에 앉아 단어를 옮기고 회의가 끝나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검은 승합차를 타고 돌아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보이부의 눈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 보이부 요원이 3명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담당했어요. 박지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안경 쓴 얼굴에 항상 웃는 표정이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리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 있소? 하고 슬쩍 물어봤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딸이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면서. 참 기특한 아이야 하고 딸아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여러분, 그게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너의 가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 이장님이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자르에서 뭘 샀는지, 딸아이가 누구와 놀았는지, 제가 밤에 몇 시에 불을 껐는지까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프로젝트 108 관련 출장이 2차례 더 있었고 저는 매번 통역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에 갈 때마다 그 금속 구조물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어요. 이란 기술자들의 표정에 흥분이 섞여 있었고 우리 측 기술자들은 더 꼼꼼하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때쯤 이란 사회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시위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점점 정권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시위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관사 창문 너머로 최루가스 연기가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오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내가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란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권의 핵무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내 조국. 그 한가운데 있는 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지시가 왔어요. 리성호 동무는 2026년 3월 중으로 평양에 복귀하시오. 표면적으로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프로젝트 108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걸. 그 무렵 같이 통역 업무를 보조하던 최 동무가 먼저 평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사관에 최 동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교통사고. 평양에서 35살 청년이. 김영철 선배는 심장마비. 최 동무는 교통사고. 그리고 다음은 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관사 옥상으로 불렀어요. 테헤란의 밤하늘 아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가 들을까봐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평양으로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죽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거, 화장실에서 우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맺어준 인연이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제 편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란에서 나가야 해. 터키 쪽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야 해. 어머니는요? 평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 83. 무릎이 안 좋아서 겨울이면 방에서 잘 못 나오시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년간 이란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비축해둔 달러와 유로가 있었어요. 대사관 활동비에서 조금씩, 통역 사례비에서 조금씩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약 23,000달러. 목숨값 치고는 적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란 내에서 터키 국경까지의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타브리즈를 거쳐 터키 국경 도시 바제르간까지 약 1000km. 평소에 이란 혁명수비대와 함께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도로 사정과 검문소 위치는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익힌 지식이 탈출에 쓰이게 된 겁니다. 여권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여권은 대사관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란 체류증은 각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 국경 지역의 혼란, 시위와 혁명수비대의 충돌로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검문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진압한다며 혁명수비대가 수천 명을 학살했어요. 테헤란 거리에 탱크가 나왔고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대사관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모든 직원이 관사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옥상에서 속삭였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배낭 3개,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돈, 그리고 딸아이의 인형 하나.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18살 다 큰 아이지만 이런 짐을 지우기엔 너무 어렸으니까요. 2월 중순, 저는 박지도원에게 불려갔습니다. 우리 동무, 평양 복귀 일정이 앞당겨졌소. 3월 초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때가 기회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은 테헤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라면 우리 셋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때가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터였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밤. 딸아이가 잠든 뒤 저는 관사 창가에 앉아 테헤란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도시. 석류를 깎아주던 딸아이의 웃음, 아내와 걷던 바자르의 골목, 지하시설로 가던 새벽길의 어둠. 모든 것이 뒤섞여 눈앞을 흐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잡음이 심했어요. 어머니, 저 성우예요. 성우야, 이란에서 전쟁 난다는데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알았다. 너도 몸 조심해라. 손녀딸이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딸이 보고 싶구나. 손녀를 말하는 건지 저를 말하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다음 날 2026년 2월 28일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3시 잠결에 굉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음이 연달아 울렸고 관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덜 떨리더니 균열이 갔어요.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아내가 딸을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테헤란 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대지가 울렸어요. 공습경보 사이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6.25 때 피란 가셨던 분들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밤중에 폭격 소리에 잠이 깨서 이불 하나 들쳐매고 뛰쳐나가던 그 이야기.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상 연락이 왔어요. 전 직원 지하 대피소로 집결하시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피소로 가면 안전하겠지만 보위부의 통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3월 초 평양 소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피소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없다. 저는 딸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은별아, 일어나. 지금 바로 나가야 해. 딸이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폭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빠 말만 들어. 배낭 메고 따라와. 아내는 이미 준비된 배낭 3개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빵과 물, 돈 뭉치, 딸아이의 여권 대용 서류. 5분 만에 채비를 마쳤어요. 관사를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곳. 현관 옆에 아내가 심어놓은 고추 화분이 폭풍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잠옷바람에 아이를 안고 뛰는 여자, 짐을 잔뜩 실은 차가 경적을 울리며 밀려가는 도로, 멀리서 치솟는 화염과 검은 연기. 하늘에서는 폭발음이 계속됐고 때때로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차량이 미친 듯이 질주해 지나갔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피난민 물결에 섞여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리 알아둔 루트가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북서쪽으로 2km 거리에 있는 테헤란 서부 버스터미널. 거기서 타브리즈 방면 버스를 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의 팔을 끌고. 폭발음이 울릴 때마다 딸이 움찔했고 저는 괜찮아, 괜찮아 하고 되뇌었지만 사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을 걸어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이미 수백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버스는 절반이 운행을 멈췄고 남은 버스에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표를 사는 것도 줄을 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달러 뭉치를 꺼내 버스 기사에게 밀어 넣었어요. 이란에서 달러는 마법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사가 눈짓으로 뒷문을 가리켰고 우리 셋은 짐칸 위 좌석에 겨우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을 때 뒤쪽 하늘에서 또 한 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어요. 딸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페르시아어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곧 끝나. 7년 사이 아내도 페르시아어가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버스는 테헤란을 빠져나가 서쪽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도로 위에는 피난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평소 4-5시간이면 갈 거리가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혁명수비대 검문소가 있었는데 폭격의 혼란 때문인지 평소와 달리 허술했어요. 이란 체류증을 보여주면 그냥 보내줬습니다. 군인들도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 타브리즈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타브리즈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테헤란보다는 나았어요. 여기서부터 터키 국경까지는 약 300km. 문제는 국경 도시 바제르간까지 가는 교통편이었습니다.
타브리즈 시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허름한 여인숙의 방 하나를 잡았는데 주인이 이란 사람인지 아제르바이잔계인지 모를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쪽발이냐 중국이냐 하고 물었어요. 페르시아어로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내줬습니다. 딸아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폭격 속을 뛰어온 아이가 탈진한 겁니다. 아내가 배낭에서 빵 조각을 꺼내 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강한 척했던 사람이 그제야 떨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 번호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유심칩을 빼서 반으로 꺾어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다리를 끊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딸아이가 잠든 뒤 저는 여인숙 창문 너머 타브리즈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쪽 하늘이 불그스름했어요. 테헤란 쪽에서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불빛 아래 대사관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보위부의 박 지도원도 있을 것이고 지하시설의 기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저처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으니까요. 터키 국경까지 300km, 자유까지 300km. 우리의 도주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타브리즈에서의 하룻밤은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딸아이를 깨웠어요. 은별아,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 안으로 국경을 넘어야 해. 딸이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살 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뛰어온 겁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왜요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인숙을 나와 타브리즈 시외도로에 섰습니다. 국경까지 갈 차편을 구해야 했어요. 터키 방면 버스는 전쟁 때문에 운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1시간 넘게 도로변에 서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어요. 양모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기사에게 페르시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바제르간까지 가십니까? 기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동양인 3명이 배낭을 메고 새벽에 도로변에 서 있으니 수상하게 보였겠지요. 저는 $100짜리 2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기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개를 까딱이더니 짐칸 뒤를 가리켰습니다. 양모 더미 위에 올라탔습니다. 딸아이와 아내가 양모 사이에 파묻히듯 앉았어요.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양 특유의 기름진 냄새에 먼지 냄새까지 섞여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을 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소달구짓하고 장에 가시던 할머니 생각나네. 전쟁통에 양모 트럭 짐칸에 앉아서 시골 할머니 이야기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사람은 이상하게도 웃게 되더라고요. 트럭은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2군데 있었는데 기사가 혁명수비대 군인에게 뭔가를 건네더니 그냥 통과했어요. 전쟁통에 검문도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 검문소에서 군인 하나가 짐칸을 올려다봤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양모 더미 사이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제 팔을 꽉 쥐었어요. 군인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모 냄새가 하도 고약해서 더 확인하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제르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란 쪽 국경 마을이었어요. 평소에는 터키로 넘어가는 무역 트럭들로 붐비는 곳인데 전쟁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무장군인이 평소의 2배로 배치되어 있었고
터키 쪽으로 넘어가려는 피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정상 루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권이 없었으니까요. 트럭에서 내려 마을 외곽으로 이동했어요. 이란-터키 국경은 산악지대입니다. 공식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넘어가는 미립국 루트가 있다는 걸 저는 이란 근무 시절 혁명수비대 장교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밀수업자들이 쓰는 길이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보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밀수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보여주자 금방 사람이 나타났어요. 쿠르드족 남자였습니다. 30즈음 되어 보이는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탄 사내. $500를 요구했고 저는 깎지 않고 줬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을 넘는 건 밤에만 가능했어요. 저녁 7시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는 제 뒤를 따랐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혹독했습니다. 2월 말에 이란-터키 국경 산악지대는 눈이 남아 있었어요. 발이 빠지고 미끄러지고 딸아이가 중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국경 순찰대에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제가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54살 먹은 몸으로 18살 딸을 업고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2시간을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서더니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부터 터키다. 캄캄한 어둠 속에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돌무더기 하나가 있었고 그 너머가 터키라는 겁니다. 국경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돌무더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지옥, 저쪽은 희망인데. 딸을 등에서 내려놓고 돌무더기를 넘었습니다. 아내가 뒤따랐어요. 세 사람 모두 터키 쪽 땅을 밟았을 때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넘었어요. 우리 넘었어요. 아내가 흙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딸이 어머니를 안았고 저는 둘을 안았습니다. 캄캄한 터키 국경의 산속에서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한다. 터키 쪽 군인도 순찰을 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2시간을 더 내려가자 터키 쪽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쿠르드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아는 집에 우리를 맡겼어요. 흙벽으로 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방 한 칸에 이불 3채를 깔아주시고 뜨거운 차를 내오셨습니다. 쿠르드식 홍차였는데 설탕이 잔뜩 들어간 그 달콤한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저는 살았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차를 마시다 말고 중얼거렸어요. 아빠, 여기 할머니가 우리 평양 할머니 닮았어. 쿠르드족 할머니가 평양의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니. 국적도 말도 종교도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말없이 들여보내주는 그 따뜻함. 가난하지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마음.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날 밤 딸과 아내가 잠든 뒤 저는 할머니 집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어요. 이란 쪽 하늘에는 아직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이란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어요. 북한 보위부의 추적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쿠르드족 할머니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틀 동안 딸아이는 거의 잠만 잤어요. 테헤란에서 타브리즈, 타브리즈에서 국경까지 이틀 동안 전쟁터를 뛰어온 18살 아이의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릎에 난 상처에 할머니가 약초를 으깨어 발라주셨는데 딸이 고맙습니다를 페르시아어로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말이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따뜻함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터키 동부는 이란 정보기관의 손이 닿는 곳이었고 전쟁 이후 국경 지역에 피난민이 쏟아지면서 터키 군경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었어요. 불법 입국자로 잡히면 이란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북한 대사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 다음은 평양행 비행기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터키 동부 도시 반벤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마을 청년에게 부탁해 낡은 승합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 손을 잡았더니 할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쿠르드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청년이 통역해줬습니다. 신이 당신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하신다. 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터키에 한국 교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란 근무 시절 정보 수집 차원에서 주변 국가의 한국 관련 현황을 파악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비밀 임무에서 얻은 지식이 아이러니하게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반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한국어 간판을 발견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코리안 레스토랑트. 영어였지만 그 아래 한글로 서울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국 여자분이 계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뒤에 서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이 배낭 하나씩 메고 얼굴에 먼지가 묻고 딸아이 무릎에 피가 배어 있는 모습. 더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밥부터 드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밥.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을 이틀 넘게 먹지 못했어요. 된장찌개와 밥이 나왔는데 딸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멈췄어요. 아빠, 이게 한국 밥이에요? 평양에서 먹던 밥과 맛이 비슷하면서도 달랐나 봅니다. 아내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밥 한 그릇에 눈물이 나는 거 배고파 본 사람만 압니다. 식당 주인분이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1시간쯤 뒤에 한국 남자분 2명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 분은 터키 주재 한국 교회 목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직업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느낌상 한국 정부 관계자 같았습니다. 질문이 아주 정확했거든요. 북한 어디 출신이십니까? 대사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이란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페르시아어 통역, 이란 주재 7년.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밝히지 않은 그분이 자리를 비우더니 어딘가에 긴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 가족은 반에서 앙카라로 이동했습니다. 목사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차 안에서 찬송가를 불러주셨어요. 딸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아빠, 이 노래 좋다 하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존재조차 모르던 노래였지요. 앙카라에서 한국 대사관에 인계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타브리즈에서도 국경에서도 반에서도 버텼던 사람이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위험할 때는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안전해지는 순간 힘이 풀리거든요.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임시 여행 서류가 발급되었고 한국행 비행편이 잡혔어요.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출국 수속을 밟는데 제 뒤로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없는 눈, 보이부 사람 특유의 그 눈빛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은 큰 공항이니까 동양인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제 본능은 위험을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동행한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얼마 뒤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그 남자 근처에 섰습니다. 남자가 슬쩍 고개를 돌리더니 탑승구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이부의 해외 추적. 핵 비밀을 알고 탈출한 통역관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으니까요. 탑승구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떨고 있어요. 추워서 그래. 3월에 이스탄불이 추울 리가 없었지만 딸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을 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그렇게 안심이 될 줄 몰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기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랐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의 봄. 어머니의 매운탕. 외국어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 테헤란의 석류. 지하 5층의 형광등. 보이부 중좌의 낮은 목소리. 양모 트럭의 냄새. 눈 덮인 산길. 쿠르드 할머니의 홍차. 된장찌개 한 그릇. 제 인생 54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울어도 돼요. 이제.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터키의 대지가 멀어져 갔고 우리는 한국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026년 3월 초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내가 제 팔을 잡아주었고 딸아이가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부축하며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분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리성호 선생님이시지요.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차에 올랐어요. 아내와 딸은 다른 차에 탔습니다. 딸이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정보원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쉬시게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걱정을 키웠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책상 하나, 의자 2개, 녹음기 하나. 조사실이었어요. 탈북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합동신문 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어요. 보통 탈북자는 몇 주면 끝나는 조사가 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란에서의 구체적 업무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부임부터 2026년 탈출까지 7년의 이야기를. 지하시설의 위치, 이란 측 관계자의 이름, 회의 내용, 기술 이전의 범위. 기억나는 것은 모두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꼼꼼하게 기록했고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어요.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한 기법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점심에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그 김치 맛이 평양에서 어머니가 담그시던 것과
비슷해서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사관이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란의 어느 산악지대.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108에 통역을 했던 그 지하시설의 지상 입구. 이 장소를 아시겠습니까? 압니다. 2026년 2월 28일 공습 때 이 시설도 폭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설 내부에 있던 인원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는 북한 기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통역하던 자리에 앉아있던 북한 기술자들의 이름. 박충식, 김태영, 오근남.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충식은 함흥 출신으로 딸이 둘이었고 김태영은 평양에 갓 결혼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근남은 올해 환갑이라 평양 돌아가면 가족들이 잔치를 해줄 거라고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거기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 기지에 보복 미사일을 발사한 장면. 그 미사일들이 날아가 건물에 꽂히고 화염이 치솟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는 영상.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상당수가 북한 기술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통역하신 그 기술 이전의 결과물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통역한 단어들. 고체 연료 추진체, 2단 분리 시스템, 유도 장치 보정값. 그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미사일이 되어 날아갔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입을 통해 오간 기술이 저 화면 속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제가 통역한 그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까? 조사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사실 책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헤란 관사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고 울던 때와는 달랐어요.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충식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김태영의 아내는 남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고 오근남의 환갑잔치는 영영 열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미사일에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건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간신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아내와 딸을 만났어요. 딸이 달려와 안겼는데 키가 제 어깨까지 오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텔레비전에 평양 나왔어요. 할머니 계신 동네도 나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테헤란에서 태어나다시피 자란 아이가 몇 번 보지 못한 평양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원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억양을 교정하느라 매일 텔레비전을 보고 딸아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한국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적응력이 놀랍습니다. 절다는 건 그런 거겠지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아내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과일 코너에서 석류를 발견했거든요. 테헤란 바자르에서 사던 것보다 작고 비쌌지만 아내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어요. 석류가 7년의 이란 생활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거리에서 정부를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제가 54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공기 같다고들 하잖아요. 있을 때는 모르고 없으면 죽는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54년을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에서야 압니다. 밤마다 평양의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84이 되셨을 어머니. 무릎이 아파 겨울이면 방에서 못 나오시는 어머니. 아들이 이란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보위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배신자라고 역적이라고 했을까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성우가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손녀도 며느리도 살아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살아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서 대동강변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딸아이와 셋이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숭어 매운탕을 다시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분단이 70년이 넘었어도 이산 가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김치를 먹는 한 민족입니다. 테헤란에서 폭격을 피해 뛰면서도 터키 산길에서 딸을 업고 넘으면서도 저를 살린 것은 한국에 가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쿠르드족 할머니도 터키의 목사님도 반의 식당 주인도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 살리는 겁니다. 제가 조사실에서 무너진 것은 제가 통역한 기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무너진 사람도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는 북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만납시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